나이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성장하는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틀이요. 틀. 이상하죠? 학교 가면은 애들이 좀 커서 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한 6년 학교 다니면 좀 나아지지 않아요? 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일정한 틀이 없으면, 뭐랄까, 틀이 없으면 자유롭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공중분해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을 짜잖아요. 이 시간엔 내가 뭐 하겠다. 그리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어디에 다니겠다. 나는 학원을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틀에 가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공부도 마찬가지고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 빼는 것도 이 시간에 반드시 운동하겠다. 뭐 저녁은 몇 시부터 뭐 굶겠다. 내가 뭐 운동을 등록을 하고 가겠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셀스 클럽 같은 데 등록 왜 해요? 아니 뭐 트레이너가 대신 무거운 거 들어주나요? 아니요. 트레이너가 옆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째려보는 값이에요. 이렇게 10번 했어요. 그럼 2번 더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번 더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 2번을 들은 걸 드나드나 이렇게 째려보는 값을 우리는 돈을 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장하시라고, 같이 성장하자고 째려보는 그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네이버 카페 김미경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김미경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막 과제를 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과제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렇게 열심히 북드라마 보고 독후감도 써내고, 열심히 인간관계 대화법 보고, 제가 내는 숙제도 열심히 고심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 자신의 경험,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결심도 써보고 이러면서, 사실 어른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저는 일주일에 3개씩 내보내려고 무지 애쓰고 연구하고, 여러분은 제가 애쓰는 것만큼 더 애쓰고 계시잖아요. 내가 던져주면 막 숙제하고. 근데 혹시 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올렸을까봐, 더 잘할까봐 열심히 경쟁하면서, 여러분 나이 30대, 40대, 50대 때 경쟁하고 조금 난 눈치 보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해야 성장해요. 그 틀을 제가 김미경 캠퍼스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책으로부터 배우고 강의로부터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한테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었잖아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으로 살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학원에 갇혀서 애들 레슨하는 게 그렇게 정말 지루하고 난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현재 사는 삶이 영 못마땅하고 다른 쪽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마징가 제트 아니고, 여러분, 이거요. 로버트 태권브이 아니고, 이거요. 뭐냐면, 출동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럴까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연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쪽 방향쯤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뭘 했느냐 하면은, 집에서 애들 하루 종일 피아노 가르치고 나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나는 책도 읽고 싶고,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 가서 만나서 막 토론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느냐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미나 몇십만 원짜리 등록해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그때 당시 그 기업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일반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 비쌌지만 있었어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거 돈 모아서 가려고 애쓰고, 가서 이렇게 한 이틀, 3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코스 뭐 이런 거 앉아있으면, 가면은 정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어요. 여러분, 책 한 테 못 외우는 거는 바로 연결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2가지 통로를 연결해야 돼요. 하나는 책, 하나는, 그러니까 뭐 강의로 듣는 거, 또 하나는 진짜 사람. 진짜 사람.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려고 무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조금 상위급의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27년 내 커리어를 키워오는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한 단계 조금 높은 데 나를 연결해요. 또 한 단계 조금 높은 데 연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몇 년 후에는 거기에 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 연결을 해야 돼요.
사람과 연결.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에 나가면은 나와 다른 생각, 그 다음에 나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지 많이 배우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배우고 나면 이미 내가 또 다른 데를 연결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수십 번 나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연결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럼 여러분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도 연결하고 계신가요? 예스. 당연히 연결하고 있죠. 제가 또 나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나는 다 지금 연결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만남도 갖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또 얘기할게요. 더 잘 배우는 방법이 뭘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가 그 유튜브 대학 그게 각 지역의 리더들을 모시고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뭔가 돈 안 되고 그냥 돈도 하나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수고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문자 보내야지, 왜 안 나오냐고 체킹해야지. 리더라는 일이 엄청 귀찮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더만큼 탁월성을 연마할 수, 내 안에 있는 모든 탁월성을 연마하기에 좋은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이거 한번 해볼 사람? 그러면 저요. 그러고 손을 들어요. 근데 저요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면 거기 일도 많지. 그 다음에 사람도 속썩이겠지. 뭐 누군가는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리더가 돼서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욕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왜 욕하는지 아세요? 멀리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회장하는데 부회장이 나 옆에서 대놓고 욕하는 일 별로 드물죠. 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옆에서 아는 사람들은 욕 안 해요. 근데 뭔지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멀리 있는 사람도 회원이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서 인원수가 채워지는 거고 여기가 흘러가는 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건 사람 손 타면서 사람 크는 거 아십니까? 저도 여태까지 리더 노릇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김미경 TV 만들고 유튜브 대학하고 또 제가 이렇게 김미경이라는 강사로 한국에서 살고 저도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 욕 포함해서 나예요. 칭찬도 있고 욕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욕을 얻어먹으면 그래 이런 건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렇게 좀 또 조율도 해요. 결국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책으로 마사지 하면서 사람이 크는 방법이 있고요. 뭐예요? 완전히 아무와 상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가끔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 안 돼. 뭐 어째 들리는 소리. 근데 이렇게 사람으로 마사지 되면서도 내가 좀 더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사실 어때야 되냐면 제가 리더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 그렇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외됐으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욕을 할까라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극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극률한 마음 뭔지 아세요? 안 됐다. 내가 돌봐줘야지. 이런 극률한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옆으로 확 커요. 옆으로 커요. 사이즈가 커져요. 사람 사이즈가.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아니야. 물을 너무 흐리고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위로 커요. 옆으로 크고 위로 크고 이러면서 점점 자기 나름대로의 단단해지는 그 탁월함을 연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모임을 나갔는데 내가 좀 고달퍼도 내 안에 있는 탁월함을 한 번쯤 연마하고 싶다면 누가 리더할 사람 그럴 때 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욕도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이 리더예요. 기회도 있고 욕도 있고 그 기회와 욕과 막 버무려져서 성장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시작! 탁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기회와 누구로부터 욕 먹는 것과 합쳐서 그걸 나로 만들어 나가는 거. 더 단단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극률하고 때로는 막 단호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간적인 매력이 막 요새 왜 매력 쩐다 그러잖아요. 그런 매력들이 다 이게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꼭 리더를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책으로부터 많이 배우시고 강의로부터 많이 배우시고 무엇인가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곳보다 한 단계 높은 곳을 연결해다. 그러니까 연결하라는 건 뭐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기왕에 갔다면 일반 회원이 아니고 총무에도 받고 회장이라도 받고 그러면 어때요? 훨씬 고달퍼요. 아유 욕도 먹고 힘들어.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저요하는 자리, 리더인 자리에는 기회와 욕이 동시에 함께 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버무려져서 탁월하면 연마되는 거다. 이거는 뭐 애도 어른도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잘 성장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좀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월입니다. 3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면접 보러 갈 일도 있고 누구 만나야 될 일도 있고 뭐 학부모 모임도 있고 뭔가 왜 우리가 2019년이 아무리 시작하다 할지라도 대부분 1, 2월 달은 워밍업이다 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다 워밍업인 것 같아요. 근데 3월이 딱 되면 벌써 요즘에 따뜻해요. 밖에 나가면. 그래서 그런지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태동하고 이러잖아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지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첫인상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워낙 첫인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김건모의 첫인상으로 오늘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2, 3, 4.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됐습니다. 갑자기 첫인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김건모의 첫인상 되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그 3월이 되면 첫인상이라는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가서 새로 만나는 모임들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많이 저한테 묻습니다. 첫인상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첫인상에 대한 말씀은 저는 워낙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많은 사람을 대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쯤 되니까 첫인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테크니컬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 첫인상에 인상을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너무 오버하고 무엇인가 꾸민 것 같으면 더 인상이 안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첫인상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인사 잘하기입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하시려고요? 예.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테크니컬하지 않아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인사 열심히 하고 먼저 겸손하게 인사하고 남에게 잘 경청하면서 이렇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첫인상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인사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쉬워요. 우리 인사 잘하는 거 몰라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야 인사드려라고 찌를 때까지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첫 번째 정식으로 인사할 줄은 모르고 이렇게 턱으로 또 긁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인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사람을 앞에 놓고 인사가 뭘까요? 저 열려 있어요. 저 당신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라는 게 바로 인사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그 외국인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도요, 처음에 악수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인사만 기분 좋게 아주 휘파람 불게 기분 좋게 인사만 잘해도 그 다음부터 확 풀려나가요. 인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꾸 엉켜요. 마찬가지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부터 소개받았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분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화사하게 인사만 잘해도 모든 것이 어때요? 내가 상대방이 저 사람 열려있구나 이런 느낌만 받으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근데 여러분 인사 쉽지 않다니까요. 인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 나 진짜 많이 봐요. 다니면서. 뭐냐면 인사를 하는데 내 몸을 다 드러내고 해야 인사잖아요. 여러분 전신이 나와야 인사입니다. 근데 인사를 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부엌에서 누가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부엌에서 이렇게 막 나와서 네 오셨어요? 이거는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손님이 부엌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더니 막 음식하면서 고개를 삐쭉 내고 예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달라요. 여기 3분의 1 보이는 거랑 전신을 보이는 거랑. 그래서 인사는 예의껏 한다는 건 전신을 내보이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떤 친구들 보면 야 인사하라 그러면 꼭 숨어서 한다. 남 뒤에 가려서 안 보였어. 이렇게 누구 등치 큰 사람이 옆에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 수줍게 너무 그러니까 인사 한 번에 많은 게 드러나요. 사람이 난 열려 있고 활발하고 화사한 사람인가, 어? 부드럽고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가, 어디 숨어 있나, 아니면 예의가 없어갖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요 정도만 보고 이러고 들어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사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얼굴로만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전신을 보이면서 하는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런잖아요. 우리 좋은 사람, 귀한 사람 만날 때는 하던 일 멈추고 걸어 나와서 인사하죠. 거기서 삐끔이 아니고 삐끔. 응? 뭐 이런 것들. 제가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직원들 막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오셨어요. 그럴 때 내가 인사드려 그랬을 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좀 걸어 나와서 안녕하세요 하는 친구가 있냐면 이게 컴퓨터 보면서 옆으로 네 이러면요 내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여기로만 인사해서, 어떤 애는 여기로만 인사해서 되게 민망해요. 좀 일어나서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으로 전신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첫인상에서 구기고 들어가는 경우, 점수 완전 깎이고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뭔가 첫인상에 대해서 점수를 딸 때 여러분 어디서 점수를 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한 두 종류의 사람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한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딱 만났는데 엄청 똑똑해요. 무지 똑똑하고 그 다음에 되게 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되게 잘 나가 보이고 뭐 밝고 명랑하고 무지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막 부각하면서 이 위에서 첫인상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선하고 착해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밑에서 첫인상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린다면 위에서 쌓지 말고 아래서 쌓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서 착하고 선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첫인상이 조용한 데서부터 이렇게 쭉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장되지 않는 첫인상 말이에요. 그렇게 쌓아 올라면 되게 단단합니다, 첫인상이. 그래서 왜 남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뒤늦게 그 사람 어때? 그랬더니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래도 나한테 밑에서부터 선하게 단단하게 첫인상이 쌓아 올라와서 이렇게 관계가 유지된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들떠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떠서 첫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있죠. 막 과하게 너무 자기 잘난 거 막 보여주고 막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위에 벙벙벙벙 떠서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인상에 막 이렇게 위에 벙벙 떠서 되게 막 잘난 거를 얘기하고 자기 장점만 얘기하고 막 이런 첫인상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뭐랄까 이렇게 단단하게 밑에서 쌓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첫인상에서. 그래서 그런 첫인상은 뭐랄까 신뢰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만나서 내 첫인상을 줄 때는 뭔가 달떠서 위에서 막 잘나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이런 첫인상보다는 정말 단단하게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호흡을 잘 가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그런 첫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는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첫 만남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저도 제 나름 노하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인상은 위에서부터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로 어떻게 아래서부터 쌓는 게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인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첫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첫인상이 나쁠 수도 있지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첫인상의 임팩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10번, 20번, 30번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 드뭅니다. 대부분 만나봤자 어때요? 비즈니스로 만나는 관계 많아야 5번 이하예요. 어떤 때는 3번 이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한 2번, 3번. 근데 그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인상이 잘못되면 60번 이상 그 사람을 만나야 첫인상이 고쳐진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첫 번째 맞았던 나한테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인상이 되게 강해서 이걸 본능적으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잘 안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60번이나 만나서 그걸 무슨 수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첫인상 잘못되면 2번, 3번 비즈니스로 만나건 아니면 무슨 뭐 친구 관계로 만나건 아니면 일에서 그냥 지인 관계로 만나건 안 좋은 첫인상의 그 영향이 계속 3번째 만남까지 끌고 간 상태에서 일이 끝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누군가 첫 만남을 가질 때 그날 몹시 기분이 안 좋았더라도 그 미팅 가기 전에 화장실에도 한번 가고 물이라도 한번 먹어서 모두 전환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기분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좀 그래도 첫인상이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막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10가지를 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써먹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모두 전환 정도는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샤워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 샤워를 한번 하는 거죠. 감정 샤워를 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가서 앉아서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들떠서 내 장점, 나 잘난 점 막 이런 걸로 첫인상을 갖는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 좋게 보이고 선하고 착해 보이는 이 밑바닥서부터 쌓아 올리는 첫인상이 훨씬 더 관계에 있어서는 초성 역할을 한다. 이게 마치 이게 단단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뭐 밝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제스처 중요하잖아요. 얘기 듣는 자세. 사람이 시각적인 게 거의 70%를 그 인상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말은 이쁘게 하는데 뭐 태도가 이러면 영 안 들리지는 거잖아요. 태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태도라든지 경청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면 되겠죠.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그 제스처도 이렇게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아휴, 글쎄요. 뭐 연습하면 나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른을 만나면 존경심을 갖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갖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각도에 맞춰서 몸 각도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요. 그게 마음 각도가 몸 각도예요. 근데 내가 좀 뻐기고 잘난 척 좀 해볼까? 그럼 각도가 벌써 이렇게 되고 사람이요 얼마나 마음을 반영하는데요. 몸이. 그래서 아마 모두 전환하고 마음 자세만 잘 갖추는 것만으로 마음 자세에 맞춰서 몸 자세가 각도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맞기 위해서 내가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자세 먼저 가다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 알려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위가 아니고 아래부터 쌓으시고 더 인사, 온몸으로 전신으로 인사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만 지키셔도 이 기본적인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일이 틀어지거든요. 기본만 잘 지키셔도 아마 3월 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착한 인상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화해를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 가슴에 상처가 남아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나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화해해서 마음의 아픔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악연으로 두고 온 인연이 있죠. 만나서 화해하고 풀 수 있지만 그 노력을 안 한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화해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인연은 폭탄이라서 그대로 두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그 사람이랑 나랑한테 더 좋은 인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든지 죄책감 갖지 말 것. 모든 인간관계. 그가 나쁘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은 덮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굳이 화해하지 않은 인연들이 있어요.
그냥 뒀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을 짓누르고 밤에 잘 때마다 걔가 생각나. 그렇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풀어야 된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볼 때 이렇게 해결하면 좋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세요. 이게 내가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우면 나를 위해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두고 온 게 나. 오히려 들쑤석거릴 게 아니라서 딱 끊었어. 딱 끊고 생각 안 하고 내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했어.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별 생각 안 나. 그럼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까?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에너지 파장이 제일 센 게 인간인 거 알죠? 그래서 흑추술이 통하는 거 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실제로 내가 쏜 독침에 육체에다 대고 쏜 거 아니지만 그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힘들다는 건 걔가 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문제 해결에. 내가 너무 불편하면 아 내가 풀었어야 되는 걸 안 풀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근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건 걔도 불편했다는 뜻이거든? 대부분 불편함과 불편함이 만나면 문제가 훨씬 빨리 된다. 걔도 풀고 싶었던 거야. 나도 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야 됐어 우리 미안하다가 한마디 있으면 됐고 우리 딴 얘기 하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 문제 해결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내가 되게 불편한 인간관계에 있으면 모험을 해볼 것. 과연 어떤 상태인지 가볼 것. 가서 확인하고 와도 된다. 근데 죄책감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클리어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조그만 껄끔이라도 안 남기고 모조리 화해하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모조리 화해한다는 건 모조리 불화할 수도 있다는 뜻 아세요? 대부분 깔끔하게 하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조금의 죄책감이나 조금의 껄끄러움도 안 남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결벽증이에요. 인간관계에. 다 나를 좋아하고 다 완벽해야 되고 다 조금이라도 나랑 불편하면 안 돼.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인간관계의 달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 너무 실수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런 인간관계 있어요. 안 풀고 온 거 그냥 둔 거 있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너무 속이 상해서 5년 전 사건인데 전화해서 보자 그랬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진 인간관계도 있고요. 뭐 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누구라고 보라고요? 내 마음 상태를 중심으로 보고 해결해 나가자. 너무 남 마음 중심으로 생각해서 속상할 거 없고 내 마음 중심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고민은 유통 쪽에서 근무한 지 20년 다 되어 갑니다. 백화점에서 근무인데 나이도 꽤 됐고요. 근데 이제 제 위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좀 담당이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또한 아픈 데가 자꾸 늘고 그렇구나. 신체적 한계도 느끼고 나이의 한계도 느끼고 아이고. 물론 젊은 사람들도 노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노는 이 시기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하니까 아마 학장님께서도 넘치는 강의 경쟁에서도 강의도 경쟁이 많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이런 걸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나이 들어서 밀리는 느낌도 있고 뭔가 뒤로 처지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나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데 여러분한테만 살짝 얘기해 줄게요. 저는 원래 남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어떤 눈은 안 쳐다보냐면 경쟁의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잘 경쟁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이광희 선생님 같은 분은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 언니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경쟁하는 눈으로 안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 나이에 일어난 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한 60쯤에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25살에 갔으면 좋았지 않겠어요? 그때 젊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근데 나는 아마 25살에 유학 갔으면요 엄청 놀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 나이에 일어난 내 모든 사건에는 행운의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내가 나이 60에 유학을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25살에 부모 돈으로 갔겠죠. 부모가 투자자기 때문에 부모 뜻대로 아마 유학생활을 했을 거고 내 마음대로는 하나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강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 60에 유학을 가니까 좋은 건 다 내 돈으로 가고 내 맘이고 한국에 있으면 막 60으로 볼 텐데 막 외국 나가면 42로 봐주고 남들이 안 가는 60에 유학을 가니 나는 100살을 살 힘을 60에 얻어올 것이고
25은 젊은 애들 누구나 유학 갈 수 있지만 뭐 부모가 대주고 그래서 갈 수 있지만 60에 유학 가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나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유학은 60에 가는 게 맞았었던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내 나이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때 이유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끝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들이 매장에 막 많이 있어. 뭐 지네는 되게 젊고 막 신났어.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한 50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랑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 나이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내 나이에는 오히려 다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고객들 만나고 신나게 일하고 돈 벌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내 60 이후에 꿈도 이뤄갈 수 있고 여러분 50 이후에 버는 돈은요 되게 당당한 돈이에요. 애들도 어느 정도 좀 컸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돈 버세요? 반드시 20%를 따로 띄셔야 돼요. 다 보고 하세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25살 때 결혼을 하면서 내 꿈이었던 외국으로 너무너무 유학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집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또 뭐 이제 제 운명이죠.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내 비밀에 내 꿈에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허름한 창고? 25살 때 거기다 뭐 넣어놓고 열쇠로 짱구고 온 거 없으세요? 누구나 있어요. 나는 유학 짱 거 놨어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난 못 꺼낸다. 애셋이야. 넌 30년간은 못 나올 것 같다. 여러분 그 안에서 꿈꾸고 있는 잠들고 있는 내 꿈 그 열쇠를 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죠. 근데 막상 땄는데 내 꿈을 내가 케어해 줄 수 없으면 너무 서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은 거예요. 60에 막상 땄는데 유학할 돈이 없어. 그럼 내 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30년 전에 두고 온 애를 갖다가 그렇게 30년 만에 다시 해고를 해서 걔를 만났는데 야 유학이고 지랄이고 돈도 없고 너 그대로 있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30년 만에 만난 내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오케이 너 당당히 데리고 내가 유학 가준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이나 창고에서 잠들고 있었던 내 꿈인데 그래서 저는 돈을 따로 모으죠.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유학 갈 수 있는 돈. 두 번째, 따긴 땄는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 얘.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또 준비하는 거고요. 여러분요. 혹시 내 안에 2명을 데리고 산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게 정상이야. 내 안에 2명이 있어야 돼요. 걔 데리고 사는 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애 같이 끌어가는 거. 이렇게 둘이서 막 이상해하고 작당하면서 끌어가는 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 여자분 포함하여 우리 결혼하기 전에 두고 온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두고 왔어요. 짱구고 왔을 거예요. 결혼해서 막 살 땐 지가 뭘 두고 왔는지를 모른다. 근데 뭘 두고 왔는지 알 때 그렇게 눈물이 나. 그때가 내 30대 초반에서 아, 그걸 두고 와서 내가 이러는구나. 그때도 생각했어요. 근데 기다려. 지금 못 간다. 60엔 갈 수 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육체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 아름다운지 알아요? 몸을 움직이고 배우고 돌아가서 따고 데리고 다시 가고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의 나이 그 사람과 비교되는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내 나이에 하는 이 환경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대신 이제 그 돈 갖다 다 두고 주면 절대 안 돼. 나도 때때로 두고 온 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나는 늘 나와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서 그 문을 딴다. 기다려라. 내가 그걸 따고 책임 못 지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나로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도 키웠잖아요. 살림도 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보다 다 했잖아. 그리고 또 나도 이만큼 컸잖아. 응? 여러분 이렇게 싸웠다가 누구랑 다시 만나거나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험도 있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사실은 남녀 관계에서 헤어졌어. 근데 어느 모임을 갔더니 그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응? 그리고 나서 사람 안 보자니까 사람 꼴이 우습잖아요. 그죠? 우습고. 그러니까 그냥 어때? 그냥 이렇게 인간관계를 그런 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자친구들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자끼리 되게 친하게 지냈어. 근데 이제 갑자기 싸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다가 어디 갔는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걔가 있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되게 잘 지내다가 헤어지거나 싸웠는데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고민스럽죠. 사실은 그건 저한테도 고민이에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에 한참 전인데 되게 어색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이렇게 안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임을 나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선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랑 그런 사이인 걸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걸 모르고 뭐 인사해 막 이러니까 왜 그 있잖아요. 막 가면 쓰고 하는 것처럼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뭐 이래서 했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어른이 될까 애가 될까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제가 애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잘했었어요 뭐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계속 걔를 안 쳐다보고 이쪽 사람들이랑만 얘기하고 이쪽 사람들이랑만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 어떤 분위기 싸거나 분위기가 이상한 건 우리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쟤네 왜 저러니? 무슨 있는 것 같아. 요런 단서를 또 흘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걔랑 나랑 사이 안 좋은 거보다 우리가 사이 안 좋아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상하다는 단서를 흘리는 게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런 단서를 또 살짝 흘린다 창피스럽게 이러고 온 게 이게 완전 초등학생이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른답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어때요?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오랫동안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있었다가 만나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러내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간다 뭐 이러면서 그래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잠깐 와 이렇게 해갖고 가요. 나가요. 그러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그동안 잘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물어볼 수 없는 걸 깔끔하게 끝냈어요. 한 10분 정도 얘기했어요. 그래 언제 우리 이쪽으로 한번 놀러 와라 그때 하고 어쨌든 그래 잘 있었지 아유 뭐 그런 건 내가 미안했고 이러면서 얼른 해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자주 만나게 될 거고 또한 이렇게 만난 것도 헤어진 것도 인연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이거는 내가 어른답게 정리하고 가야지 여기 이 모임에 와서 이 모임도 망치고 그 사람이랑 나와의 관계도 한 번 더 망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쟤네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단서까지 남겨서 완전 찌질 초등생처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놀러와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쪽으로 한번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못 돌아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만큼 그렇게 친하게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지 아십니까? 어느 모임에서 그 모임이 계속될 거라면 어느 모임에서 다시 부딪히건 그렇게 어색해갖고 어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가 될 정도로는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편하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편해야 돼요. 내 감정이 흐르기 좋아야 되고 내가 그곳에 있어야지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게 나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편한 걸 계속 나를 올가매는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게 나는 제일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인간관계를 방치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위 사람들까지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끌어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계속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봐요. 한번 그래도 그래도 뭐 잘 지내보자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해도요. 그 정도 에너지는 안 써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이 정도 해결을 좀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해결하는데 얼마 걸리게 해요? 2박 3일 걸려요? 걔랑 3일 여행 가야 돼요? 아니요. 대부분 다 5분이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 5분 결심이 안 서죠. 딱 5분이면 되는데 그 5분 결심이 안 서요. 물론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거기 모임에 갔을 때 이전만큼 불편하지 않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옛날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친해지지 않아요. 근데 나만 알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어색하게 그러나 이렇게 미움의 감정은 있고 이 미움의 감정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인사 나누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얘랑 다시 한번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온 전력을 다해서 향해서 갔다가 다시 전력을 다해서 헤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요. 되게 케미컬 반응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가지고 있는 성품적 성향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서요. 그때 안 맞았으면 지금도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다시 만난 기념으로 우리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왜 그 남녀를 생각하면 쉬워요. 남녀가 이제 막 너무 케미가 안 맞아. 그래갖고 헤어졌어. 근데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났어.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이제 좀 한 2년 지났으니까 잘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지 아세요? 역시 케미가 또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헤어질 때는 더 거덜나서 헤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남는 것도 이만큼도 없이 진짜 어디서 보면 그냥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과거에 잘못됐다면 그걸 어느 정도 약간 봉합해서 그냥 지낼 수는 있지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더 상처받는 일은 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게요. 이 정도도 회복입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었으면요. 요 정도가 회복이에요.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도 회복이에요. 꼭 이렇게 돼야만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살다가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싸우다가 다시 만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지면 요 정도 거리만 가십시오. 이러다가 또 더 큰일 나지 말고, 그렇다고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남들이 다 소문내요. 쟤네 둘이 여기 서 있다고. 그러니까 남들 눈에 안 띌 정도로 요 정도로 가십시오. 그래서 요 정도 간격 유지하고 있다가 보면은 또 할 일은 다 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로 어떤 거리의 묘가 다시 한번 꼭 필요하지 않나. 어느 정도 거리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싸운 사람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보고 그 정도에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되게 심하게 싸우면은 사람들은 그때 심하게 싸운 건 실수라고 생각해. 그리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노력을 안 했을까? 아니 그때도 노력을 한 거예요. 심하게 싸웠다는 건 뭔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뭔가가 되게 안 맞는 점도 물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물론 되게 심하게 싸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노력하면 잘 될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남녀 관계라면은요, 저는 항상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제발 한 곳에 꽂혀서 그러지 좀 말아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대판 싸우고 막 욕을 하고 헤어진 사람과 기어이 또 어떻게 갖고 막 봉합을 하려고 그러세요. 거기에다 쏟을 에너지면 나는 딴 데다 쏟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되게 막 엄청 이게 연인 관계라서 엄청 싸웠다가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나보니까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지는 한 10번 정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알아서 머리가 아니고 몸이 말을 해요. 몸이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서기 시작해. 점점. 그래서 몸이 먼저 별로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거 하나가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어른들 말씀 그러잖아요. 겪어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우리 사귀자.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래 우리 뭐 하자. 그래 다시 만나자. 이걸 너무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느끼고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조금 두면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것도 반응을 보면서 좀 하면 되고 싸우는 것도 반응을 보면서 조금 하게 되면은 그렇게 격하게 싸우지도 않을 텐데 이게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막 다 결정을 해버리니까 두 사람에게 훨씬 더 힘든 결과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웠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는 저는 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보면서 무엇인가 결론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큰애가 30살이니까 30년 됐네요. 좋았던 추억. 애들 어렸을 때 어디 차 처음 사갖고 놀러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산 차가 뭐냐면은 프라이드. 최근엔 없으세요? 강의할 때요. 자주 싸우시나요? 최근에 전혀 안 싸워요. 가장 많이 싸웠을 때가 결혼해서 10년 차 이하일 때. 엄청 많이 싸웠어요. 모든 게 다 조율이 안 돼갖고 하여간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모습에 반하셨어요? 컷! 꼴 보기 싫다. 안 보면 되죠. 그 모르시는구나. 오래 살다 보면 한 집에 살면서도 안 보는 기술이 늘어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직 어려서 모르시다 본데 50 넘으면 다 알게 됩니다. 권태기가 없으셨나요? 권태기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권태기가 있지. 근데 이거예요. 권태기가 나쁜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태기가 꼭 부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다 있어요. 친구끼리도 왜 조금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을 때 있잖아. 너무 자주 만나서 지겹고 막 이럴 때 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있어요. 애들 뭐 어디다 맡기고 좀 나 혼자 한 일주일 있고 싶고 이런 식으로 직장 동료끼리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원래 모든 인간관계에 허니문과 권태기가 다 있어요. 그 처음 모임 갔을 때 그 느낌 알아요? 그 허니문 기간 막 서로 막 카톡방에 막 난리가 나고 막 부서질 듯이 문자하고 서로 좋다고 그러고 막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2년 3년 되면 권태기가 와요. 모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서로 허니문 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서로 이제 좀 연락도 뜸하게 하고, 그 모임도 바람핀다? 그 모임 만나가고 또 딴 모임 나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또 막 심취 않느냐고 이 모임은 또 소홀하게 생각해. 모든 인간관계에 나는 허니문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그것을 조율하는 시간이 있고 모든 게 다 인간관계가 똑같거든요. 근데 유난히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논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매일 봐서. 매일매일 봐서. 오! 이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나름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본부장님, 이유가 뭘까요? 너무 봐서. 두 번째, 부부 사이는 항상 좋아야 된다. 부부 사이는 항상 러블리하고 좋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결혼 한 번 하면 70년이잖아요. 70년간 죽어도 니네는 못 헤어져. 니네는 한 군데서 살고 니네 이래야만 된다고 강제되어지는 인간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어때요? 한 20살 넘으면 떨어져 나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친구 관계도 어때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같이 살다가 방 얻어서 어디 나가면은 막 난리 나고, 뭐 2박 3일 어디 가야 되면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내 감정 상태가 왜 이렇게 당신한테 뜸한지 그 낱낱이 내 마음속에 있는 CR 하나까지도 대답해줘야 되는 인간관계가 부부관계밖에 없죠. 참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우리 연애했을 때 생각해봐요. 정말 한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 작은 몸 하나로 세상을 다 비추거나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가리게 하는 것, 이게 그런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바로 부부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허니문이 이제 당분간 이어집니다. 대부분 언제까지 이어지냐?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잘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은 여자는 남편 옆에서 자는 횟수보다는 이제는 아이와 함께 자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남편도 할 수 없죠. 그래, 아이한테 부인을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일상이 분리가 됩니다. 남자는 직장 나가고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하루 종일 아이를 보고, 그리고 밤에도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일상이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끈끈했던 허니문의 그 감정들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네가 날 얼만큼 사랑하는지 확인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고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자일까 남자일까? 남자는 그런 거 별로 확인 안 합니다. 근데 여자는 어때요? 귀신 같죠. 당신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 이렇게 하면 눈물 툭.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되게 사랑 타령을 하면서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서 남편에게 당신 요새 왜 이래? 라고 물어보는 것도 대부분 다
한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점점 자기의 일상에 살아가고 얼마나 나를 매일 사랑하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묘하게 잘 살아지는 그 시기를 권태기라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다가 언뜻 예민하게 요새 우리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거기다가 철커덕 멀쩡한 감정 상태에 권태기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허니문기에 비하면 권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허니문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유, 힘든 얘기죠. 여러분 원래 지나간 감정과 지나간 시간은 다시 비슷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아름다운 거고요. 그죠? 그걸 두고 걸어갈 수 있어야 단단한 인간 아니겠어요? 맨날 어떻게 감정에 휘둘려서 살겠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권태기가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허니문에서 권태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심리적 안정기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 어디쯤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아마 그 결혼 연차에 따라서 다르고 또 부부간의 어떤 대화를 얼만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권태기는 또 이제 배치가 되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권태기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늘 그렇게 자기 사랑해. 어디 있어? 이거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 짓도 못해요. 그거 알아요? 원래 연애할 때 남자한테 집중하면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못해요. 남자 개발하느냐고. 영어학원 갈라 그랬는데 남자가 전화 와. 그럼 알았어. 아니야 오늘 수업 없어. 선생님이 캔슬했어. 이러고 막 뛰어간다든지 모든 걸 그 남자한테 맞추는 거죠. 그 남자한테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이 감정 허니문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러고 계속 살겠어요? 어떻게 그 남자한테만 늘 포커스를 맞추고 그 남자의 감정을 내 것으로 연결하는 데만 계속 신경을 쓰겠어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손 이렇게 해봐요. 그래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손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힘주고 막 그 남자 손끝에 닿으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관리가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큰일 나요. 나를 못 챙겨서. 그리고 그 사람도 못 움직여요. 왜? 내가 홀딩하고 있잖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 남자도. 결혼이라는 거 안에는요 많은 색깔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도 있고 미안하다는 시간도 있고 100가지 감정의 상황이 이 결혼이라는 70년 안에 다 녹아들어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러고만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 손이 느슨해집니다. 왜? 이 손이 이 남자만 붙들고 있을 수 없죠. 할 일이 많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럼 그 남자도 나가서 그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손이 어느 순간 어디로 향해요? 이제 나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끝없이 달달 타오르는 허니문이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권태기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살다 보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감정이라면 이걸 전 좀 양성으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감정, 조금 떨어져 있어도 서로 믿어주는 감정. 사실 부부가 70년을 산다라는 거는요 부부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이 시스템 안에, 나도 이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성장들을 같이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감정 상태도 꽤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몰입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언뜻 서로에게 너무 좀 소원했나? 그러면 이제 막 같이 여행도 갈까? 그리고 이제 또 서로 으쌰으쌰 한번 해주고 또 자기 걸 하고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권태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60 이상은 별로 안 물어봐요. 권태기는 누가 물어보냐 하면 허니문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는 30, 40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요새 권태기인 것 같아요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라는 그 애절한 사랑의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안에 내가 못 들어가 있고 다른 장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되게 못내 서운하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부부관계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70년간 성장해가는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장소. 그 안에서의 감정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감정 포함하여 부부관계고 결혼이다.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생각한다면 하나하나의 감정에 대답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권태기 같은 느낌? 지겨운 느낌이라기보다도 조금 떨어져 있고 싶은 느낌? 각자 일을 좀 하고 싶은 느낌? 이런 느낌이 왔을 땐 이런 느낌대로 되게 즐길만하다. 그러다가 좀 너무 떨어졌나? 그러면 또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여유롭게 너무 그렇게 막 틀 안에 놓고 막 난도질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막 따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고 좀 봐주고 그래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70년 부부관계 서로 조금씩 약간 좀 모른 척 해주고 봐주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져요. 여러분 캐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슬쩍 묻고 좀 봐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보내도록 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엔잡을 조언해준 언니, 엔잡러 조언니 조규린 강사입니다.